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눈을 파고들어 망막까지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기존 약물 전달 방식보다 10배나 빨리 망막에 다다를 수 있어 안구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폭발 위험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종이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열이나 충격에 약한 리튬이온 전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격도 낮출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최근 항생제 사용이 크게 줄고 있지만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이 어떻게 생기고 우리에게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지 과학 본색에서 알아봅니다. 시신에 남은 흔적을 통해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는 법의학자. 의료사고부터 미제 사건 해결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 시내버스에 처음으로 전기버스가 도입돼서 연말까지 세계 노선에 29대가 달립니다. 서울시는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1711번 노선 차량 한 대를 전기버스로 운행하기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버스 9대가 순차적으로 전기버스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까지 3413번 버스와 6514번 버스도 전기버스로 운행됩니다. 전기버스는 주행할 때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CNG, 즉 압축 천연가스 버스보다 진일보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친환경 전기버스를 3,000대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담뱃갑에 붙이는 경고사진과 문구가 다음 달 23일부터 바뀝니다. 새 경고사진은 암과 심장질환, 임산부 흡연 등 10가지 흡연 폐해 주제에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수료 사진을 사용해 현재 쓰이는 그림보다 표현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전자담배에도 경고 사진의 수위를 높인 암 유발을 의미하는 암세포 사진이 사용되며 경고 문구도 흡연으로 인한 발병이나 사망 위험을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알리는 식으로 바뀝니다. 이번 조치는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바꾸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23일부터 담배 제조 수입업체는 새로 바뀐 경고 사진과 문구를 붙여야 합니다. 눈 속을 파고들어 눈 뒤쪽 망막까지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길이가 머리카락 굵기의 200분의 1 수준인데요. 네, 생체 친화적인 데다가 비슷한 크기의 나노 입자보다 이동 속도도 10배나 빨라 상용화될 경우 눈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름 120나노미터, 길이 400나노미터 크기의 초소형 로봇입니다. 올챙이처럼 생긴 이 로봇은 머리 부분에 약물을 넣은 뒤 원하는 곳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꼬리에 해당하는 나선형의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원리입니다.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로봇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눈의 뒷부분인 망막까지 약물을 전달하는 데 유용할 전망입니다. 독일 연구팀이 돼지 눈에 로봇을 주입한 결과 눈의 중심부에서 망막까지 30분 만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크기의 입자보다 10배 빠른 속도입니다. 기존 안약은 눈 깊숙한 곳까지 약물이 전달되지 못하고 나노 입자를 주입하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려 약효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용화될 경우 실명을 유발하는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So the vision of these nanopropeller is that one day we will load drug to the nanopropeller and they will carry these drugs and propel through the vitreous to the retina and release drug very locally in a targeted way. 연구팀은 생체 내에서 분해되고 안과 수술용으로 승인받은 재료를 이용해 로봇을 만들었다며 임상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앞으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비를 여러 차례 유용했다 적발되면 수십 년간 연구 참여가 제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현재 5년인 연구 참여 제한 기간의 기한을 없애고 적발된 연구과제당 5년씩 참여 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연구자가 6건의 연구과제 관련 사업비를 유용하면 30년간 연구 참여가 제한돼 사실상 교단에서 퇴출당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유료 방송 품질 만족도가 7년 전보다 떨어지고 주문형 비디오의 광고 시간도 2배나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TV 3개 회사와 KVTV 5개 회사 등의 유료 방송 서비스를 시범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체감 품질은 5점 만점에 4.09점으로 지난 2011년보다 0.61점 하락했습니다. 또 주문형 비디오 구매 후부터 첫 화면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4.26초로 2011년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는 광고 편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 널리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는 열에 약해 폭발 위험이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폭발 위험도 없고 오래 쓸 수 있는 나무를 이용한 종이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전지에 압력을 가하자 폭발과 함께 불이 붙습니다. 휴대용 전자기기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는 이처럼 열이나 충격에 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나무를 이용해 폭발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리튬황 종이 전지입니다. 나무 세포를 얇게 쪼갠 나노셀룰로스로 종이 분리막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통 전지화재는 음극과 양극의 분리막이 손상돼 합선되면서 발생하는데 이럴 위험성을 대폭 낮춘 겁니다. 기존 전지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플라스틱 분리막인데 이것을 나무 세포를 얇게 쪼갠 차세대 친환경 소재인 나노셀룰로스로 대체해서 고온 충격 등 분리막 파괴에 의한 폭발 위험성을 제거한 것입니다. 특히 이 종이 전지는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는 리튬황 전지의 단점까지 극복했습니다. 충전을 반복하면 전지 수명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 수명을 3배 이상 늘린 겁니다. 게다가 리튬 이온 전지보다 2배 정도 오래 쓸 수 있고 원재료의 가격도 35분의 1로 저렴합니다. 오래 사용하고 가볍고 구부러질 수 있는 이 3가지 특성을 종이의 그 독특한 특성을 이용해서 다 확보를 하였습니다. 종이 전지는 가벼운 전지가 필요한 드론이나 유연성 있는 웨어러블 기기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매년 11월 셋째 주는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인데요. 네. 바로 이번 주죠. 그래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자, 항생제, 그러니까 균이나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게 억제하는 그런 제재를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률이 높아서 항생제 공화국이다 이렇게 예. 불릴 정도로 오명이 있는데 처방률이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불리나요? 네, 최근 WHO에서 2016년 기준으로 66개 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을 조사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1000명 가운데 20명이 항생제를 복용한다고 조사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무려 28명 정도가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65개국 중에 9위입니다. 무려 9위인데 46위를 차지한 일본은 14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 정도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편이군요. 우리나라는 그 대표적으로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처방받거나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남용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감기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효과가 없는데요. 네. 이처럼 병원에서 감기로 진단을 받았는데도 항생제를 요구하시는 환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감기가 빨리 낫는다거나 혹은 감기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생각으로 항생제를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효과가 없을 뿐더러 항생제 때문에 정상 세균들이 내성을 갖게 되는 이런 내성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항생제를 썼을 때 정상 세균들이 내성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고요. 의사들이 이 항생제를 처방해주지 않는다면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항생제 하면은 내성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왜 그래야 하는 건가요?
네, 항생제를 쓰면은 일단은 대부분의 세균이 죽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세균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살아남아서 그런 내성 유전자를 주변에 퍼뜨리면은 다음에는 같은 항생제로 병을 치료할 수가 없겠죠. 예. 네, 그래서 다른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결국 웬만한 항생제로는 치료할 수가 없는 균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다제 내성균 혹은 쉽게 또 슈퍼박테리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다제 내성균에 감염되는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년에 현재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다가오는 2050년에는 사망자가 연간 100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사람 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항생제로 인한 내성이 무섭다고 해서 안 쓸 수도 없고 요즘에 뭐 아나키라 그래서 약을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이런 커뮤니티도 늘고 있고요. 항생제를 근데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세균에 의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항생제를 처방받은 만큼 충분히 복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문가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균에 의한 감염이 확실해서 항생제를 처방을 받으면 이 세균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 필요한 그 항생제 처방 투여 기간이 있습니다. 증상이 뭐 하루 이틀 먹고 나면 확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럴 때 이제 이 항생제를 중단해 버리면 남아 있는 세균들이 항생제에 노출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항생제가 안 들어오게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로 감염이 걸렸다고 하면은 10일에서 최대 14일 정도 항생제를 먹어야 한다고 하고요. 세균성 편도염의 경우는 5일에서 7일까지도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중간에 중단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인데요. 대신 환자 입장에서 현명하게 병원을 고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병원이나 의원별로 항생제를 얼마나 처방하는지가 공개돼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항생제,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내가 다니는 병원이 항생제를 얼마나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으로는 이 수온이 따뜻해지면 어민들의 고민이 있죠. 바로 녹조인데요. 이 녹조가 많아지면 물고기들이 호흡할 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수질을 안 좋게 만드는 녹조에서 전기를 얻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보도를 며칠 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보니까 녹조 식물에 어떤 팥만 덮으면 계속 전기가 생산된다 이런 기사였던 것 같은데 어떤 원리인가요? 네, 녹조류는 원래 태양빛을 받으면 물을 분해하는데요. 이 물이 양성자와 산소, 전자 등으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 전자가 핵심인데요. 이 보시는 회색 동그라미 이제 나올 건데 회색 동그라미가 바로 물에서 분리된 전자입니다. 저기 보이네요. 이 전자가 이 초록색으로 된 단백질 사이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광합성을 하는 건데요. 이때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연구진은 매우 작은 바늘인 나노 바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사이에 나노 바늘을 끼워 넣으면은 이 전자가 이동하는 중간에 그 단백질로 가지 않고 좀 더 매력적인 가까이 있는 나노 바늘로 옮겨가는 겁니다. 저게 바늘인 거죠? 네, 이 나노 바늘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바늘인데요. 이게 이런 단백질 옆에 있다가 전자를 가로채는 거죠. 이 전자를 이용해서 이제 나노 바늘이 전자를 빼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해내는 게 이번 연구진의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녹조 식물과 나노 비늘,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그런 바늘만 있다면은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좀 친환경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연구는 이 태양빛으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태양 전지로도 개발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많이 쓰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리콘 태양 전지 같은 경우는 이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는 맞는데 이 패널 등을 만드는 데 유해 물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쪽짜리 친환경 기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녹조류 태양광 발전은 이 생물인 녹조류와 말씀하신 대로 나노 바늘만이 쓰이기 때문에 공정 과정조차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노 바늘 얘기도 그렇고 이 기술 자체가 되게 좀 신기하게 우연히 개발이 됐다고요. 네, 연구진은 원래 지난 몇 년 동안 광합성 전자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도 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세포 1개에 얇은 바늘 1개를 넣어서 전자를 뽑아냈거든요. 이 몇 시간 동안 노력해서 전자를 뽑아냈더니 너무 적은 양의 전기가 만들어진 거죠. 비효율적이었네요. 네, 너무 적은 양 거의
그래서 연구진이 기존처럼 세포 1개에 바늘 1개를 정확히 꼽은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과감한 방법을 택했는데요. 일단 나노 바늘이 수천만 개가 달린 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1cm 제곱에 2,500만 개가 들어간 나노 바늘 판을 제작을 해서 이 판으로 녹조를 찔러 넣은 겁니다. 그래서 녹조 세포 일부에는 바늘이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세포는 들어가서 찔려서 터져버렸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세포의 10분의 1 정도의 바늘이 적절하게 꽂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자를 계속 공급받아서 전기를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세기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발전 효율이 어느 정도였나요? 네, 사실 아직은 상용할 만큼 그렇게 큰 효율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전기를 뽑아냈다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외국에서도 이런 생물이나 식물에서 전기를 뽑아려는 노력이 많기는 한데 대부분은 세포 소기관인 어떤 틸라코이드나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전기를 얻는 등 어떤 살아있는 세포에서 지속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형태는 아니라고 해요. 그렇군요. 자, 간단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되면 일반인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연구진은 이런 나노 바늘을 만드는 과정을 좀 더 공정을 간소화하고 또 판의 크기도 더 키워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농촌에서 노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천에 가서 녹조를 떠와서 이 판에 바르고 센서나 간단한 전구 등을 켜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진의 목표입니다. 또 한 가지 건물 유리창 전체를 녹조를 이용한 판으로 제작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 녹조가 태양빛을 받아서 건물 내에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광합성 과정에서 산소가 나오잖아요. 이 산소가 건물 내부를 쾌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연구진이 앞으로 희망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장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골칫거리 녹조를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해낸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분야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 덕후 곽덕이에요. 식중독은 흔히 여름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겨울에도 식중독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인데요. 다른 식중독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온도가 낮을수록 활발하게 움직여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굴, 조개와 같은 해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거나 오염된 손으로 요리된 음식을 섭취하면 노로바이러스가 몸으로 침투하는데요. 침투한 노로바이러스는 복통과 고열, 심하게는 탈수 증상까지 일으킵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결이 중요하겠죠. 우리 함께 노력해서 식중독을 예방해봐요. 안녕! 산불은 보통 봄철에 많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이 계속되면서 산불이 사계절 내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가을철 산불 위험지수가 높아 산림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8월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산불. 지난달 백령도에서 군부대 훈련 중 일어난 산불. 등산객이 가장 많은 봄철이 아닌데도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동해안 일대가 요주의 지역입니다. 산림과 소방,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동해안 산불의 물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동해안 산불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이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72건, 예년보다 3배 가까이 많았고 올해 발생한 산불도 450여 건으로 예년 평균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가뭄 등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산불 지수는 그 어느 해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산림청은 올해 초대형 헬기와 수리온 헬기 등을 추가로 도입해 대형 산불에 대처하게 됩니다. 산불이 우선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지상 진화 인력이 진화를 하고 또 공중에서 헬기가 진화를 해서 이 공조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갈수록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산불. 진화 장비 현대화와 체계적인 초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외과 전공의 수련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도 신규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 과정은 충수절제술, 탈장 교정술, 담낭절제술 등 필수 외과 수술과 입원 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되고 기존의 세부 분과 수련은 없어집니다. 현행 수련 기간은 4년으로 1에서 3년 차에는 기본적인 외과 수술과 진료를 배우고 4년 차에는 외상외과, 대장학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 수술 분야를 수련했습니다. 하지만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 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 측의 효율화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임신 중에 영양이 부족했던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어른이 된 후 고혈압이 되는 구조가 밝혀졌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대 첨단연구센터 연구팀은 쥐실험에서 엄마의 영양 부족으로 새끼가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돼 뇌의 유전자 기능에 변화가 나타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임신 중인 쥐에게 저단백 먹이를 줘서 저체중 새끼를 낳게 한 후 새끼 쥐를 사육한 결과 대부분 자라서 비만이 됐고 고혈압도 발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엄마 쥐의 영양 부족으로 태아기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된 새끼 쥐는 뇌 유전자의 기능이 변화해 고혈압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이 점점 늘고 있는데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때에 맞춰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해서 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수는 1,000만여 마리. 두세 집 가운데 한 집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런 경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입니다. 막 그런 증상이 딱히 없이 막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이제 밥을 안 먹거나 이러면 더 막 답답하고 걱정되니까. 반려견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은 피부염과 습진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귓병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많았습니다. 3살 이하일 때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소화기 질환이 많고 4살 이상은 피부염과 습진이 많습니다. 7살이 넘어가면 심장질환과 유선종양, 퇴행성 질환 발생이 늘어납니다. 예방법도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어릴 때는 예방접종, 4살 이후에는 목욕 후 털과 귀, 발가락까지 잘 말려주는 게 필수입니다. 7살 이후에는 혈액검사와 초음파 등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려견의 수명 연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만큼 건강 역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일반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지만 법의학자는 망자의 권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시신을 부검해 명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의료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법의학자라는 직업이 최근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면서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나 어떤 사인을 규명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법의학이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법의학은 법의 적용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일반인 분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부검, 즉 법의 병리학이라는 건데요. 부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 갑자기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범죄에 연루됐다든지 의료사고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밝혀줌에 따라서
뭐 법률의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예. 좀 익숙한 편인데요. 자, 그런데 이 법의학은 뭐 그러니까 사망자의 신원이나 사망의 원인을 밝혀서 법의 판단을 받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그런 부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부검은 사실은 해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조금은 끔찍한 일일 수도 있지만 몸의 구석구석 예컨대 뭐 신체 내부의 장기 그리고 뭐 뇌까지도 해부를 통해서 뭐 눈으로 관찰하고 또 관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 장기에 뭐 현미경적 또는 독성학적인 모든 것들을 검사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 그런 걸 부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하루에 매주 뭐 며칠 정도 부검을 하시나요? 저희 동료든 국가수의 법의관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부검을 합니다. 아, 월요일마다요. 근데 이제 부검을 할 때 여러 번 하면 힘들니까 보통 한 4번 정도 이하로 하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4건 정도 하게 되는 거죠. 힘들다는 게 이제 업무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정신적인 그런 영향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업무상 시신 하나 해부할 때마다 보통 한 2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피로도랑 또 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숙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할 수는 없고요. 한 4건 정도가 맥시멈 이렇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도 그런 일을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신가요? 아무래도 뭐 다른 직업도 그렇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직업적 의식은 있고요. 또 저는 특별하게 부검을 하기 전에 시신의 앞에서 꼭 사연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약간의 기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진행합니다. 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전달하시는 그러니까요. 거군요. 그러니까 부검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을 밝힌다고 하셨는데 그럼 부검이 끝나면 어떤 과정이 이루어질까요? 부검이 끝나게 되면 일단 부검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들을 경찰과 유가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검이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과 혈액 또는 차액에서 뭐 DNA를 검사할 수도 있고요, 독극물을 검사할 수도 있고, 알코올 수치를 검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사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는 그래서 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2-3주 정도. 2주까지 딱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검 감정서라는 걸 내게 되는데 그 부검 감정서를 내는 게 최종적인 마지막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검 감정서에 뭐 어떤 사인의 원인을 밝히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인의 원인과 사망의 종류. 결국 사망 당시 그 재구성이라고 할까요? 사망의 재구성을 하고요. 그게 이제 법률의 적용. 예를 들면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 또는 분쟁 이런 데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여러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미제 사건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뭐 일반인 분들한테 좀 익숙한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2001년도에 여고생이 성폭행 후에 사망하게 된 사건, 나주 드들강 사건이라는 게 아마 잘 알려져 있을 텐데요. 당시에 그 드들강 사건 때 정액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정액에서 유전자, 즉 DNA 검사를 했고 그 DNA 검사를 통해서 범인, 그러니까 피의자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피의자가 발뺌을 한 거예요. 합의 후 자기는 그냥 다른 데로 갔고 살해를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그렇죠. 발뺌을 했는데 당시에 그 정액이 발견된 혈액과 섞이지 않은 정액과 혈액이 온전하게 둘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저희 스승님이신 이제 서울대 그 이정빈 교수님께서 실험을 통해서 사망 직전에 이런 성폭행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섞이지 않고 만약에 주장처럼 어떤 시간적 그 텀이 있었으면 이게 완전하게 섞이게 된다는 걸 증명해서 즉 사망 직전에 성폭행이 있었음을 발견했고 그걸로 인한 사망이 연결돼서 다행히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에게 익숙한 나주 드들강 사건에도 법의학이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사건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재판 중에 있는데 2016년도에 발생한 니코틴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니코틴은 뭐 담배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니코틴이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뭐 살해 도구로 쓰인 최초의 사건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내분이 남편을 살해한 걸로 추정했는데 몸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졸피뎀과 니코틴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성의 주장은 아내의 주장은 남편이 뭐 신병을 비관해서 니코틴을 스스로 투여했다라고 했는데 그 졸피뎀의 수치를 보니까 졸피뎀의 수치가 이미 뭐 잠에 깊게 빠져들 만한 아주 높은 수치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그런 수치를 보이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니코틴을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니코틴의 수치와 졸피뎀의 수치, 즉 수면제의 수치를 동시에 확인한 다음에 법정에서 저희가 니코틴이 그 졸피뎀이 투여된 수면제가 투여된 후에 투여된 것으로 판단을 했고 법정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사인에 따라서 시신의 흔적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목에 어떤 상처가 없더라도 이게 이제 실제로 누가 목을 조른 건지 아니면 혹시나 목을 맨 건지 조금 끔찍한 스스로요. 얘기지만 네. 스스로 목을 맸는지 다른 사람이 작용했는지를 부검을 통해서 조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타인에 의할 경우에는 목에 안쪽에 근육의 출혈이 매우 심한데요. 스스로 목을 맬 경우에는 아무리 좀 아프지 않게 조심하게 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 안쪽에 바로 근육 출혈이 있기보다는 이 빗장뼈라고 불리는 부분에 쇄골뼈 같은 그렇죠. 거죠? 네. 여기 쇄골뼈가 붙는 근육의 부착 부위에만 출혈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법의학자들은 뭐 부검을 하자마자 요거 두 개를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 흥미로우실 거는 예컨대 뭐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경우 또는 청산가리 중독 둘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둘의 공통점이 시신에 있어서 근육이 좀 선홍색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의 색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의학자들은 부검하는 즉시 시신의 근육 색깔을 보고 이게 둘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청산가리는 특이의 그 아몬드 냄새라고 하는 게 고소한 아몬드 냄새는 아니고요. 특유의 냄새가 있군요. 야생 열매의 아몬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맡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시신의 흔적이 죽은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듣다 보니까 곤충을 이용해서 범죄 해결에 단서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법의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저희 법의병리학이라고 부르는 부검 이외에 다양한 학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법의곤충학인데요. 왜 곤충을 법의학에서 연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그 사망 시각을 알기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 우리가 사망하게 되면 시신이 그냥 외기에 놓여져 있을 경우에는 파리가 최초로 24시간 이내에 알을 까게 됩니다. 가장 먼저 파리가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파리는 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 특히 아주 쉽게 시신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 파리의 종류에 따라서 이 파리의 부화 속도가 달라지고 번데기 또 구더기를 변화하는 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시신에서 어떤 구더기인지 번데기인지 좀 끔찍한 얘기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 시신에서 얼마만큼 지났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사망 시각을 파악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면 이렇게 곤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익사한 시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익사는 뭐 곤충이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럴 경우에는 다른 이건 뭐 말씀드리면 조금 식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나 새우가 맨 처음 갑각류가 최초로 시신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우럭이나 돔같이 육식성 어류가 그다음에 시신에 접근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소라나 고둥 같은 것들이 집을 이렇게 살에 붙어 있게 되고요. 그 이후 마지막에는 이제 오징어나 문어같이 빨판이 있는 은체류가 달라붙게 돼서 이런 순차적인 것들이 지상과는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주변 생물을 통해서 시신의 사망 시각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정말 많은 죽음을 직접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의미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사실은 죽음을 오랫동안 보게 되면 오히려 삶의 의지가 더 아이러니컬하게 더 강해집니다. 뭐 유명한 얘기가 있듯이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이라고 해서 죽음을 생각하라 그러면 현재를 즐길 수 있다는 말이 법의학자에게는 아주 적용되는 말입니다. 즉 시신을 볼 때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걸 알게 되고 따라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보다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저도 학생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시신을 본다 그러면 대개 시신의 끔찍함만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삶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학문입니다. 네, 들을수록 정말 어렵고 대단한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법의학자로서의 목표나 어떤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뭐 법의학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들 재밌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12만 명이 넘는 의사가 있는데 그중에 50명이 안 됩니다. 법의관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시고 있는 제 동료,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신 분들
모두 합쳐서 50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몇 가지 이제 법의학 시신을 본다는 점, 그리고 이제 사회적 처우가, 특히 경제적 문제가 다른 의사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아마 큰 요인이 될 텐데, 향후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물론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부검이라든지 사건의 재구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죽는 날까지 열심히 하고 싶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 법의학을 조금 더 지원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노력을 남은 인생 동안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범죄 수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력인데 전공자도 부족하고 처우가 부실해서 인력 양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 법의학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 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주민피플 서울대학교 의대 법의학 교실 유성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시신의 사인을 파악하는 법의학에 대해 알아봤죠. 최근에는 부검의 대상을 다양한 예술작품으로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법의 탐정론이라고 부릅니다. 법의학적 지식을 활용해 과거 예술가들의 사인을 분석하거나 예술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사안들을 밝혀내는데요. 네, 그림이나 관련 문헌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인류의 유산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과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